안녕하세요. 저는 레오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는 충격적인 오해와 편견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간 후진국, 세계 최고 자살률의 불행한 나라, 음식은 맵기만 한 곳. 이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미지 전문가인 저조차도 그 말들을 반쯤은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미지를 다루는 전문가의 눈으로 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6개월간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될 거예요. 편견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오입니다. 23살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꿈꾸는 청년이죠. 대학에서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는 시점이었습니다. 레오, 넌 다음 휴가 어디로 갈 거야?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친구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창밖으로 흐릿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날이었죠. 아직 정하지 않았어. 아시아 쪽 생각 중인데. 제 말에 마르쿠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이면 몰라도 설마 한국은 아니겠지? 왜? 한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마르쿠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오, 너 뉴스 안 봐? 한국은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무슨 여행이야.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루카스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맞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거긴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니 뭔가 있나 싶었죠. 그렇게 말하기엔 한류 같은 것도 있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도 있잖아. 제 말에 테이블 주변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다야. 그 회사들 직원들 야근에 시달린다던데.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최상위권이래. 사람들 다 과로사 직전이라던데. 옆자리에서 안나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사 봐.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대. 0.78명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겠지. 저는 갑자기 느껴지는 불쾌감에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 국가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기 미세먼지 장난 아니래.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공기가 나쁘다고 하던데. 안나가 덧붙였어요. 마르쿠스는 한술 더 떠서 말했죠. 입시 경쟁도 미쳤다고 하더라. 고등학생들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사교육비는 하늘을 찌른대.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적이며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불행히도 제가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학교 취업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광고회사에서 독일인 인턴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어와 독일어 실력을 갖춘 학생, 최소 6개월 인턴십 가능한 사람. 조건이 딱 저에게 맞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머릿속에서는 친구들의 비웃음과 경고가 맴돌았어요. 그 정치 불안정 국가에 왜 가? 자살률 최고의 나라라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봐. 하지만 저는 그 공고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 고민 끝에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인턴십 월급은 200만 원. 독일 화폐로 환산해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래, 역시 임금이 낮겠지. 그러니 노인 빈곤율도 높고 젊은이들도 결혼을 안 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경험을 위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쳤어? 왜 하필 한국이야?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루 종일 야근하다 과로사 할 거야.
당시 저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일단 경험해보자.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베를린 공항 근처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독일 땅에서의 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설마 독일보다 처우가 더 낫겠어? 자살률 1위, 출산율 꼴등, 미세먼지, 정치 불안정. 그래도 가보지도 않고 단정 지을 순 없지. 그 작은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훗날 제 모든 편견을 불태워버릴 큰 불꽃이 될 줄은 몰랐죠. 제 원래 목표는 베를린에서 성공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광고 산업이 발달해 있고 창의적인 캠페인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베를린의 유명 광고 회사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신입을 뽑을 때도 어마어마한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요구했죠. 레오, 또 서류 탈락이야? 마르쿠스가 카페에서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거절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5번째야. 이번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요즘 독일 경기가 별로라 신입 채용이 거의 없어. 내 사촌도 2년째 구직 중이야.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6개월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대학교 취업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소재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 해외 인턴 모집. 저는 호기심에 그 공고를 클릭했어요. 회사는 중견 규모의 광고 에이전시로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으로 가볼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광고 기획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해외 생활이라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화상 면접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면접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한국인 면접관은 의외로 친절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레오 씨,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우리 주요 고객사들이 공략하려는 시장이죠. 그래서 독일 문화와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제 디자인 포트폴리오, 마케팅 지식,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독일 회사들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사흘 뒤 합격 이메일이 왔습니다. 합격 통지. 마이너스 6개월 인턴십 계약. 마이너스 월급 200만 원 약 1,500유로. 마이너스 회사 근처 오피스텔 제공 월세 보조. 마이너스 비자 프로세스 지원. 금액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베를린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인턴 급여보다는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소 지원이 있고 한국의 물가가 어떤지 정확히 몰랐기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친구들과 상의했어요. 예상대로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미쳤어? 거긴 독재국가 아니었어? 루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후진국에 왜 가? 여기서 계속 찾아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안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임금의 과로사 직전까지 일하게 될 거야.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최상이라며? 부모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게다가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인 나라잖니.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커져갔어요. 어쩌면 그건 단순한 반항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무수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속의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었을까요? 겨우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짐 꾸리기.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떠나기 전날 밤 마르쿠스와 함께 작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정말 확신해? 아직도 취소할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 6개월이면 금방이야. 최악의 경우라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나한테 물어봐. 그 나라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곳이라고. 그 말에 피식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선택이 옳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 6개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베를린을 바라보았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은 온통 미지의 나라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의 경고가 맴돌았죠. 저임금, 야근, 자살률 1위, 출산율 꼴등, 정치 불안.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묘한 흥분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6개월을 보낼 곳이구나.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제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술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건 거대하고 깨끗한 공항 터미널이었어요. 활짝 트인 천장, 반짝이는 바닥, 최첨단 시설들. 솔직히 말해서 베를린 테겔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보였죠. 이상하네, 낙후된 나라라면서. 첫 번째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입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의 여권을 스캔하니 몇 초 만에 통과되었고 짐도 금방 찾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1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회사에서 보내준 직원이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소개한 김지수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오 씨, 비행은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조금요. 하지만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인천공항이요?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라고 불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놀라세요. 세계 최고 공항? 그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이 인프라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지수 씨를 따라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 지하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전철역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자동 발매기에서 카드를 구입하는 과정도 직관적이었고 영어 안내도 완벽했죠. 이 카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지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티켓을 사야 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건 훨씬 편리해 보였어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터졌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의 낙서투성이 전철과는 차원이 달랐죠. 서울역에 도착해 갈아탄 지하철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됐어요.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항상 일찍 나가야 했는데 여기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 편리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래요? 저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독일은 어떤가요? 제 솔직한 대답에 지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좀 오래됐고 낙서도 많고 종종 지연되기도 해요. 정말요? 유럽이 더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한국을 낙후된 아시아 국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거대한 빌딩들과 밝은 간판들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한 한국인가?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작지만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인 원룸이었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화장실은 최신식이었습니다. 월세는 70만 원인데 회사에서 지원해드려요. 독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유로 정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베를린에서 비슷한 원룸은 최소 800유로는 넘었거든요. 이 위치에 이 가격이요? 믿기지 않네요. 지수 씨는 웃었습니다. 강남은 사실 서울에서 비싼 편이에요. 다른 지역은 더 저렴하죠.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식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둘이서 먹고 25,000원, 약 18유로 정도였어요. 베를린에서 비슷한 수준의 식사는 쉽게 40유로를 넘겼을 텐데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래요? 저희는 오히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 약 3유로였어요. 베를린에서는 최소 4유로는 했을 텐데 양도 훨씬 많았죠. 커피가 이렇게 저렴해요?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데 첫 모금을 마시고 놀랐습니다. 맛도 좋았거든요. 지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카페는 경쟁이 심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편이에요. 준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한국이 인프라가 부실하고 낙후된 나라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항부터 지하철, 숙소까지 모든 게 베를린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충격받았어요. 준호 씨와 지수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친 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놀라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저는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죠. 인터넷 속도는 독일의 3배는 빨랐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현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리했어요.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죠. 베를린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가 나오고 그대로 주문도 가능했어요. 만약 직원을 부르고 싶다면 테이블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누르면 됐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베를린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세금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세금 신고하는데 많은 서류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됐습니다. 독일보다 훨씬 낙후됐을 거라던 편견이 실생활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한국에도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는 베를린보다 앞서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도착했어. 모든 게 생각과 달라. 너희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야. 일단 더 지내보고 자세히 알려줄게. 회사 생활 첫 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점차 회사의 리듬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졌죠. 레오 씨, 이번 주말까지 독일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글로벌 캠페인 기획에 반영할 거예요. 팀장 준호 씨가 금요일 오후에 말했습니다. 주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이번 주말까지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할까요? 제 말에 준호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짧다고요? 하루 반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기초 자료는 모두 공유 드라이브에 있고 레오 씨는 독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독일에서는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죠. 첫날부터 한국 회사의 빠른 템포에 놀랐습니다. 베를린의 회사들은 모든 일이 천천히 계획적으로 진행됐거든요. 회의는 반드시 미리 예약되어야 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레오, 10분 후에 급한 미팅이 있어. 같이 들어가자. 동료 민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하루 전에 미팅 알림이 왔을 텐데 말이죠. 이런 즉흥적인 회의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놀랍게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도 짧았고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베를린에서는 2시간 넘는 회의가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30분이면 끝났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행정 절차의 속도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레오 씨, 외국인 등록증 신청은 내일 점심시간에 같이 가요. 출입국 사무소가 회사 근처에 있거든요. 지수 씨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 진행돼요? 독일에서는 관공서 예약만 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지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한 달이요? 그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보통 12일 내로 가능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수 씨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갔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놀랍게도 대기자는 많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일주일 후에 문자로 발급 완료 알림이 갈 거예요. 그때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절차가 최소 23개월은 걸렸거든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빠르게요? 지수 씨는 제 반응에 웃었어요. 네, 보통은 그 정도 걸려요. 늦어도 2주면 끝나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던 한국인가? 행정 절차가 이렇게 빠르다니. 그날 오후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 준호 씨가 제 책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레오 씨 회사 법인카드 신청했어요. 내일 아침에 배송될 거예요. 내일요? 카드가 그렇게 빨리 발급돼요? 준호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네, 요즘은 다 그래요. 아, 그리고 회사 전산 시스템 아이디도 발급됐어요.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제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든 접속 정보가 담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IT 부서의 승인을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동참했어요. 음식 주문할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민지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메뉴판이요? 아니요, 배달앱이에요. 사무실로 배달시킬 거예요. 사무실로 음식 배달이요? 베를린에서는 회사로 음식 배달을 시키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왔죠. 민지 씨는 몇 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주문 완료. 20분 내로 도착할 거예요. 20분이요? 그렇게 빨리요? 동료들은 제 놀란 반응에 모두 웃었습니다. 레오는 정말 귀여워요. 이런 것도 신기하다니. 정확히 18분 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이 도착했다는 거였죠. 한국식 치킨과 맥주가 포장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음식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배달이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메뉴도 피자나 케밥 같은 것들로 제한적이에요. 민지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시간? 그럼 음식 다 식지 않아요? 여기서는 30분 넘게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회사 법인카드가 배송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디지털 패드에 서명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카드 개통까지 완료됐어요.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말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카드를 받은 후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개통까지 며칠이 더 걸렸거든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카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플라스틱 카드에 내 사진과 정보가 담겨 있었고 IC칩까지 내장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일주일 만에 나왔다고요? 제 옆에서 기다리던 프랑스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그도 놀란 눈치였어요. 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절차가 끝없이 지연되죠. 여기는 정말 효율적이네요. 서울은 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끝나면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택시도 24시간 이용 가능하죠. 택시를 잡는 것도 쉬웠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앱으로 간단히 호출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 시간에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주말에는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독일보다 훨씬 무질서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밤거리가 더 안전하고 편하다. 이런 반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오 씨, 어젯밤 재미있었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동네 시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이렇게 친절한 동료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으니까요. 주말 민지 씨는 약속대로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었죠. 감사합니다, 민지 씨.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즐거워요. 민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니까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밤에도 활기차고 안전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해.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 씨와 동료들 덕분에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가끔 감기에 걸릴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힘들었어요. 열이 나고 목이 아팠죠. 아마도 급격한 계절 변화와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팀장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렇게 아픈 날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쉬는 게 당연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차를 마시며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준호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병원? 감기 정도로 병원에 가는 건 독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굳이 주소를 알려달라는 건 왜일까 의아했지만 혹시 모르니 알려드렸습니다. 약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준호 씨와 민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레오 씨, 많이 아프시죠? 약이랑 죽 가져왔어요. 민지 씨가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국 봉투와 뜨거운 죽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왜 직접 가져오셨어요? 일은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근처 약국이랑 식당에서 사왔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직장 동료가 아픈 사람의 집에 직접 약과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팀장이라면 더더욱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민지 씨가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픈 동료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제가 죽 데워드릴게요. 먹으면 기운 날 거예요. 준호 씨는 약 봉투를 꺼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감기약이에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이건 목 아플 때 먹는 거고 이건 열 내릴 때 쓰는 거예요. 약이 참 많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종합감기약 하나로 끝내는데 여기서는 증상별로 다양한 약을 처방받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좋은 병원도 있어요. 내일도 계속 아프면 꼭 가보세요. 보험되니까 큰돈 안 들어요. 민지 씨가 따뜻한 죽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먹고 약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항상 죽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있거든요.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프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인데 이렇게 챙겨주다니 감동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모두 안부를 물어왔어요. 레오 씨 많이 아프세요? 내일 출근하기 어려우면 제가 대신 프로젝트 진행할게요. 죽 잘 드셨나요? 열은 좀 내렸어요? 약 챙겨 드세요. 내일 봬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 병이 금방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아파서 회사에 못 간다고 하면 대부분 빨리 나아요라는 형식적인 말 정도였을 텐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몸 상태가 좀 나아져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레오 씨,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색이 아직 안 좋네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 씨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돼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배려였습니다. 거기서는 아파도 최대한 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제 준호 씨랑 민지 씨가 약이랑 죽을 가져다 줘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인가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동료라면요. 독일에서는 좀 달라요.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가 아프다고 해도 특별히 부탁하지 않는 한 집에 찾아가진 않아요. 민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건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오히려 더 관심을 받는데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한국은 지루하고 낙후된 곳일 것이라는 편견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무너졌고 인프라가 부실할 것이라는 생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대중교통을 경험하며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바뀌었고 음식은 미개하고 맵기만 할 것이라는 편견은 다양하고 깊은 맛의 한식을 알게 되며 깨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이기적이다라는 오해는 제가 아플 때 약과 음식을 가져다 준 동료들, 새집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 열정적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인이 자기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민족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나를 더 잘 챙겨주는데 라는 반전이 저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제 모바일 갤러리에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추억, 맛있는 음식들, 도시의 풍경들.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 소위 한류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레오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민지 씨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제가 K-팝 콘서트 티켓 2장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한국에 왔으니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K-팝 콘서트라. 솔직히 말하면 독일에서는 K-팝을 그저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베를린 친구들은 종종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10대들만 좋아하는 거 아냐? 라며 비웃기도 했죠. 좋아요. 어떤 그룹인가요? BTS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라 레오 씨도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BTS는 꽤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들의 음악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잘 모르지만 경험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주말이 되어 민지 씨와 함께 콘서트 장소인 고척 스카이돔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같은 티셔츠나 응원 도구를 든 팬들로 가득했죠. 와, 다들 정말 열정적이네요. 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공연장에 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고척돔에 도착하자 정말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코스튬까지 입고 있었죠. 이게 다 BTS 팬들인가요? 정말 많네요. 한국 콘서트 문화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에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수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별이 가득한 은하수 같았죠. 그 광경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건 정말 환상적이네요. 무대에 BTS 멤버들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들어본 어떤 콘서트보다 크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모든 관객이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른다는 거였죠. 이게 떼창이에요. 관객이 아티스트와 함께 노래하는 문화요.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BTS의 퍼포먼스도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춘 안무, 라이브 보컬, 관객과 호흡하는 방식. 모든 게 프로페셔널했죠. 그들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도 그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팬들은 여전히 콘서트의 여운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콘서트 경험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그건 10대들만 좋아하는 거 아냐?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잖아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류의 힘이에요.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죠. 이제 한국에 참여하는 팬 문화가 어떤 건지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문화 열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야. K-팝 콘서트, 야구 경기, 거리 공연. 모든 것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너희가 말도 안 돼, 그건 10대들만 좋아하는 거 아냐? 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진짜 열정적이고 매력적이야.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 어느덧 한국 생활 6개월 차 인턴십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순식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변화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독일 시장을 위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독일인의 관점에서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죠. 레오 씨,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독일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네요. 준호 씨가 제 발표를 듣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큰 도움이 됐어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해보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오, 인턴십 끝나면 독일로 돌아가? 태준 씨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며칠 밤을 고민했거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베를린에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생활도 정말 좋았어요. 민지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레오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준호 팀장님이 많이 추천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제 업무 성과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규직 제안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독일과 한국 시장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 게다가 너 한국어도 꽤 늘었잖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동료들과 식사할 때는 절반쯤은 한국어로 대화하곤 했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서울에 더 머물러야 할까?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머릿속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루하고 낙후된 곳일 것, 인프라가 부실할 것, 음식은 미개하고 맵기만 할 것,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죠. 월급 수준과 물가는 베를린보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의 질은 더 높았습니다. 행정 처리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대중교통은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밥 문화는 안전하고 활기찼으며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함께하는 문화, 동료를 챙기는 따뜻함, 열정적인 응원과 참여 문화.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한국에서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곧바로 준호 씨를 찾아갔어요. 준호 씨, 시간 좀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 씨의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레오 씨?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정규직 제안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락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레오 씨가 우리 팀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제 결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모두가 소주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레오가 우리와 계속 함께 한다니 정말 기쁘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들의 축하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주말 가족들에게 제 결정을 알리기 위해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인해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나중에 우리도 한국에 방문할게.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베를린의 친구들, 처음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들에게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 여기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마르쿠스가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아? 이제는 그런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증거야. 권력자라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오히려 행정 처리는 독일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야.
루카스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던데 삶의 질은 어때? 이제는 이런 질문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할 수 있었죠.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 내가 경험한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어. 물론 경쟁이 심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해. 안나의 질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점이 있어?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모든 면에서 낫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내 삶의 질은 확실히 높아졌어. 대중교통은 24시간 편리하고 인터넷은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고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어. 행정 처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어떤 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정말 특별해.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고 몇몇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그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마르쿠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레오, 나도 한국 여행 계획 중이야. 네가 말한 것들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루카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다음에 네가 사는 곳도 구경시켜줘.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회사에서는 제가 독일 마이너스 한국 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 주었어요. 독일 시장을 담당하는 작은 팀의 리더로서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한국은 지루하고 낙후된 곳일 것이라는 편견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무너졌고, 인프라가 부실할 것이라는 생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대중교통을 경험하며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바뀌었고, 음식은 미개하고 맵기만 할 것이라는 편견은 다양하고 깊은 맛의 한식을 알게 되며 깨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이기적이다라는 오해는 제가 아플 때 약과 음식을 가져다 준 동료들, 새집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 열정적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은 곳이다. 이 여정은 단순한 6개월 인턴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은 이어질 거예요.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내면을 밝게 비추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의 편견 가득한 여정이 이제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이야기로 변화한 거죠. 감사합니다, 한국.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